끊어진 집신을 신고 서 있던 산에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었던 낡은 집신 한 켤레. 세상에, 그게 이렇게도 돌아오는 것이었다. 소쿨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집, 이런 시어머니. 시집에 처음 들어서던 날, 며느리는 낡은 대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비죽였다. 하지만 최여인은 못 본 척했다. 처음 시집 오면 누구나 시간이 필요한 법이라고 자기를 달랬다. 며느리 봉순이는 인근 고을 서리 집안의 딸이었다. 아버지가 향리를 지냈다는 집안이었고, 그것이 봉순이에게는 평생의 자부심이었다. 며느리는 틈만 나면 친정을 들먹였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음식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을 절대 안 하셨는데. 시집은 늘 부족한 쪽이었고, 시집의 방식은 늘 못 배운 쪽이었다. 그래도 최여인은 참았다.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집안이 편해야 하니까, 자식 앞에서 창피를 주어서는 안 되니까. 참는 이유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해였다. 산후조리를 돕겠다며 사돈댁이 일주일째 머물던 어느 저녁이었다. 최여인이 미역국을 끓여 들어서는데 사돈이 봉순이에게 하는 말이 들렸다. 내가 불쌍하다. 이런 집에서 이런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니. 봉순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 부정하지 않았다. 최여인은 미역국 뚝배기를 방 안에 놓고는 아무 말 없이 나왔다. 부엌으로 와서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불이 꺼진 아궁이였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러기에는 그 말이 너무 차고 너무 매웠다. 이런 집, 이런 시어머니. 그 말이 귓가에서 며칠을 맴돌았다. 두 번째, 이름 대신 과수댁으로 불린 여인. 최여인은 젊어서 남편을 여윈 과부였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닭이 울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죽을 올려 끓인 다음 등짐을 지고 장터에 나가서는 팔았다. 그 반복된 하루들이 쌓여 그녀의 허리를 굽혔고 손마디를 굵게 만들었다. 외아들 만석이 장가를 들던 날, 최여인은 처음으로 오래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홀로 키운 아들이 짝을 얻었으니 길고 길었던 고단한 세월이 끝나는 것 같았다. 그 눈물이 그녀의 마지막 기쁜 눈물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세 번째, 구석으로 밀린 자리. 세월이 흐를수록 최여인은 점점 구석으로 밀렸다. 봉순이는 살림을 쥐면서 부엌의 주도권도 가져갔다. 최여인은 부엌에 들어서면 며느리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어머니, 거기 두세요. 제가 할게요. 하는 말은 밝고 공손했지만 그 뒤에 숨은 뜻은 달랐다. 당신은 여기 있지 말라는 것. 만석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아내 쪽을 택했다. 처음에는 슬쩍슬쩍 그랬고 나중에는 대놓고 그랬다. 사돈 집안이 어쩌고 체면이 어쩌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최여인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홀로 배를 줄이면서 그를 키우던 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기억을 애써 눌렀다. 어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사돈 마님이 찾아왔다. 집안이 조금 어려워 그러니 돈이 필요하다면서 논을 팔아서라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말이 부탁이었지 사실상 명령이었다. 사돈에게 돈을 부탁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최여인은 눈을 딱 감고 거절했다. 그 논은 제가 평생을 일해서 겨우 만든 논입니다. 못 팔겠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다.
밥상에 반찬이 줄었고 다정한 말이 사라졌다. 만석은 어머니가 사돈댁의 예의를 잃었다며 타박했다. 최여인은 그 말을 듣고 밤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예의를 잃었구나. 억울하다는 말도 서럽다는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꺼낼 곳이 없었다.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눈보라가 아니라 말할 곳이 없는 마음이었다. 결국 만석 내외는 이듬해 봄 사돈집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나갔다. 장인의 뒤를 이어 서리벼슬을 아들이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이사 가던 날 봉순이는 살림을 싸면서 최여인의 물건들을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 놓았다. 최여인의 낡은 반다지, 남편 기일에 쓰던 제기, 아들이 돌 때 입었던 옷까지. 봉순이에게 그것들은 그냥 묵은 짐이었다. 최여인은 그것들을 혼자 추려 정리했다. 아들 내외는 이사 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네 번째, 아무도 반기지 않은 셋째 손자. 그렇게 최여인은 혼자가 되었다. 집안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다. 아무도 없으니 넓었고 아무도 없으니 추웠다. 그나마 셋째 손자 복동이가 곁에 남았다. 복동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왼쪽 다리를 절었다. 봉순이는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을 돌렸다. 사돈댁 마나님은 전생에 죄를 지어 그렇다. 고했다. 만석은 아이를 안아보지도 않았다. 대신 최여인이 그 아이를 안았다. 이름은 복동이라 하자. 복이 많은 아이라는 뜻이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최여인이었다. 이사를 나가면서 봉순이는 복동이를 데려가지 않았다. 시어머니에게 두고 가는 것이었다. 최여인은 그것을 내심 다행으로 여겼다. 그 집에서 자랄 아이가 아니었다. 복동이는 그렇게 최여인의 아이가 되었다. 여인은 아이를 업고 논두렁을 걸었다. 절뚝거리며 따라오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웠고 아이가 울면 등에 업었다. 아들에게 받지 못한 것들을 손자에게 주었다. 아들에게 잃은 것들을 손자에게서 되찾았다. 그런데 복동이가 12살이 되던 해 저작거리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양에 있는 어느 명의가 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고쳐진 아이들을 직접 보았다고 했다. 최여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한양은 너무 멀었고 수중에는 돈이 없었다. 논 두어 떼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팔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만석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 봉순이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혔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제 부모가 하는 행태를 보고 복동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최여인은 복동이를 앞에 앉혀놓고 조용히 달랬다. 복동아, 할머니가 돈을 더 모으면 한양에 꼭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이 너무 순해서 최여인은 뒤돌아 눈물을 훔쳤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을 하는 동안 여인은 알고 있었다. 그 말이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것은 그녀의 한이 되었다. 평생 그녀를 들볶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단단하고 무거운 돌덩어리. 5번째, 비 오는 날 문을 두드린 사내. 마을은 작은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관하로 통하는 길과 이어져 있었다. 비가 오면 개울이 불어 나그네들의 발을 묶는 일이 많았다. 최여인의 집은 마침 그 개울 옆이었다. 그해 가을 유독 비가 잦았다. 저녁 무렵 낡은 대문을 흔드는 소리가 났다. 최여인이 문을 열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나이는 40 언저리쯤 되어 보였는데 선비처럼 보였지만 행색은 거린에 가까웠다. 도포는 진흙으로 얼룩지고 갓은 찌그러졌으며 집시는 한쪽이 끊어져 있었다. 아주머니, 하룻밤만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개울이 불어 더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최 여인은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볼품없는 행색이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최 여인은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비에 젖은 사람을 돌려보내는 짓은 아무래도 할 수 없었다. 들어오세요. 짧은 한마디였다. 6번째, 낡은 집신 한 켤레. 최 여인은 사내에게 아들이 쓰던 방을 내주었다. 만석이 나간 이후 늘 비어있던 방이었다. 식은 밥과 된장찌개를 내어놓았고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주었다. 사내는 연신 머리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다. 내일 아침에 물이 빠지면 가세요. 어디 먼 길 가시는 모양이지요? 예, 한양까지 가야 합니다. 한양이요? 멀기도 하네요. 최 여인은 더 묻지 않았다. 양반 세계의 일은 자신과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이튿날 새벽 최 여인은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다. 된장에 나물을 무치고 아껴두었던 달걀 2개를 삶았다. 행여 길 가다 허기질까 싶어 보자기에 주먹밥도 2어덩이 쌌다. 문득 어젯밤 사내에 끊어진 집신을 본 생각이 나서 고방에 들어가 오래된 집신 한 켤레를 꺼냈다. 아들이 신다 남긴 것이었다. 낡았지만 멀쩡했다. 사내는 밥상을 받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주머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밥 한 끼, 잠자리 한 번 아닙니까? 어서 드세요. 식겠습니다. 최 여인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늘 그랬다. 고마운 말을 들으면 어쩔 줄 몰라 퉁명스러워지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사내가 떠날 때 최 여인은 집신 한 켤레와 주먹밥을 보자기에 싸서 건네주었다. 먼 길이니 조심해서 가세요. 사내는 보자기를 2 손으로 받아들고 긴 절을 올렸다. 얼마나 깊이 허리를 굽혔는지 가끈이 땅에 닿을 뻔했다. 최 여인은 나그네가 개울을 건너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다.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건넬 수 있다는 것. 그날 아침 그것이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전부를 곧 잊었다. 7번째, 잊힌 것들, 남겨진 것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그 사내의 얼굴은 점점 흐려졌다. 이름도 몰랐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몰랐다. 기억이란 그런 것이었다. 선명하게 남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그날 저녁이 가끔 떠올랐다. 처마 밑에서 빗물을 맞던 그 눈빛, 그뿐이었다. 그 사이 흉년이 여러 번 반복됐고 최 여인의 삶은 더 고단해졌다. 날이 갈수록 손자의 다리를 치료할 기회는 멀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의원은 뼈가 굳기 전에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시간만 흐르고 돈은 모이지 않았다. 복동이가 잠든 밤이면 최 여인은 아이의 짧은 다리를 손으로 감싸고 오래 앉아 있었다. 내가 더 잘났더라면, 더 가진 것이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8번째, 형조판서라 하옵니다. 복동이가 15이 되던 해 봄이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포졸도 아니고 아전도 아닌 갓을 쓴 단정한 중년 사내였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물어물어 최 여인의 집을 찾아왔다. 이 마을에 최 씨 성을 가진 여인이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10여 년 전 가을비 오던 날 길 잃은 나그네를 재워주신 분이십니까? 최
최여인은 기억을 더듬었다. 10여 년 전, 가을비, 나그네, 그런 사람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내가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그때 그 나그네가 바로 저희 주인 어른이십니다. 현재 형조판서로 계신 조 대감이십니다. 대감께서 오래전부터 찾으셨습니다. 최여인은 멍하니 서 있었다. 형조판서, 그것이 어떤 자리인지 산골 여인도 알았다. 나라에서 형벌과 법을 다루는 으뜸 벼슬. 그 사람이 끊어진 집신을 신고 처마 밑에 서 있던 그 사내가 그 양반이 어디 아프지는 않으시지요? 최여인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 사내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아니옵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다만 할머니를 꼭 한번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자분도 꼭 데리고 오라고. 손자분이라. 그 어른이 복동이를 왜? 그 말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다. 그 틈에 누군가가 만석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다음 날 만석이 봉순이와 함께 허겁지겁 어머니 집으로 왔다. 봉순이는 살갑게 차를 내오고 싱글벙글 웃으며 최여인 곁에 바짝 붙었다.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머니, 좋은 옷을 입으셔야지요. 하며 부산을 떨기도 했다. 최여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입속의 혓바닥처럼 간사하다는 말이 이런 것이었구나. 서럽지 않았다. 다만 오래도록 무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녹는 것 같았다.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온 만석이 마당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최여인은 그를 담담하게 바라봤다. 9번째, 손자 손을 잡고 한양 가는 길. 최여인이 복동이의 손을 잡고 가마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한양은 머리에 털나고 처음이었다. 산만큼 높은 기와집들, 저잣거리의 북적임, 사람의 물결. 복동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최여인은 그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조대감의 집은 넓고 조용했다. 마당에 나와 기다리던 대감은 최여인을 보자 천천히 다가왔다. 머리카락은 휘어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처마 밑에서 비를 맞던 거짓없던 그 눈빛.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대감이 먼저 허리를 굽혔다. 깊고 오래도록. 최여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대신 늘 하던 대로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이고, 이제는 허리 굽히기도 불편하신 어른이 왜 이러십니까? 대감이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최여인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대감은 복동이의 이야기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사람을 보내 미리 사정을 파악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최여인이 미처 방에 자리를 잡기도 전에 한양 최고의 의원이 대감의 집 사랑채에 와 있었다. 의원은 복동이의 다리를 살펴보더니 말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뼈가 아직 자라는 중이라 지금이 바로 고칠 때입니다. 최여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조금만 기다려라. 복동이에게 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자기가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몰랐다. 10번째, 처음으로 두 발로 선 손자. 복동이는 두 달의 치료 끝에 두 발로 똑바로 섰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고 한쪽 다리는 여전히 조금 짧았지만 예전처럼 절뚝이지는 않았다. 아이는 마당을 걸어다니며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자꾸만 제 발을 내려다보았다.
최여인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생 굽히고 살았던 허리가 그 순간만큼은 펴지는 것 같았다. 이런 집, 이런 시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며 꺼진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있던 그 저녁이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다. 대감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복동이를 위하여 서당을 주선해 주었고 아이가 자라 그를 익히고 몸을 쓰는 일을 배울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었다. 최여인에게도 편히 살 수 있는 집과 식량을 마련해 주려 했지만 여인이 고개를 저었다. 내 고향 산천이 더 좋습니다.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겠습니다. 대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여인이 떠나는 날 아침, 쌀 한 가마와 포목 몇 필, 그리고 작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대감이 건네었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보자기 안에는 집신 한 켤레와 은자 20냥이 들어있었다. 은자는 제쳐두고 최여인은 집신을 먼저 보았다. 새 것이었다. 촘촘하게 짜인 왕골 집신. 최여인이 내주었던 그 낡은 집신을 대감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여인은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그 저녁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떠올랐다. 끊어진 집신을 신고 서 있던 산에 밥 한 끼가 고마워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히던 그 절. 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느끼던 날. 그래도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었던 낡은 집신 한 켤레. 세상에 그게 이렇게도 돌아오는 것이었다. 맺은 말, 마음은 썩지 않는다. 최여인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복동이는 한양에 남아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할머니와 떨어지는 아이는 울었고 최여인도 속으로 울었다. 하지만 아이의 두 발이 단단하게 땅을 밟는 것을 보며 그녀는 웃었다. 마을 개울 옆 낡은 집에 혼자 돌아온 그날 저녁. 최여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혼자 밥을 지었다. 평생 해온 일이었다.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다. 이런 집, 이런 시어머니. 한때 가슴에 박혀있던 그 말이 이제는 바람처럼 지나갔다. 그 말이 거짓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에 젖은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는 마음, 끊어진 집신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새 집신이 아니라 미안해하면서 낡은 집신을 주던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녀는 비단 보자기에서 집신을 꺼내 방 한켠에 가지런히 놓았다. 신을 것이 아니었다. 그냥 두고 볼 것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집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것은 밥 한 끼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않는다. 개울물 소리가 들렸다. 최여인은 눈을 감았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바깥에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